북한 같은 경우에는 23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서 그 어떤 제재도 도발도 위협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허물 수 없다면서 우리 공화국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문학적이에요. 참 표현이 찰집니다. 그죠?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영철은 한국당을 밟으면 긴급 체포하거나 사살해야 할 대상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홍준표 대표는 정말 홍준표 대표는 거기서 우회전해서 국회로 가실 게 아니라 좌회전해서 KBS 예능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하고 네. 뭐 현송월인지 현타월인지 내려올 땐 참았는데 이번에는 못 참는다 이렇게 주사파의 철진한 친북 정책으로 나라가 혼돈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켜주면은 이 고위급 인사들이 자본주의에 감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자본주의 이렇게 좋은 건데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장성택을 데려다가 무슨 남대문 시장 이런 데 갔더니 야 이게 눈이 2개인 게 아쉽구만 이랬다잖아요. 눈이 한 10개쯤 돼야 되는데 또 관광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지금 막 떠들어대고 관광도 못 시켜주고 네. 자본주의 위력을 보여줬어야죠. 아무튼 뭐 지금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도 더한 판결이라는 둥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나타나가지고 네. 사형보다도 더한 구형이라는 둥 그러면 장제원은 탄핵을 왜 찬성했습니까? 이게 고대 후배고 자기 지지한 사람이어갖고 이렇게 막 찍어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도 됩니까? 이렇게 막 항의했거든요. 네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니고 돈을 냈구나. 팟캐스트 디스펙트 시즌3 86번째 방송입니다. 사회 맡고 있는 이재훈이고요. 오늘도 이재우 기자랑 네티즌 김민아 씨와 함께합니다. 이재우 기자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예, 저희는 3.1절도 이렇게 쉬지 못하고 3.1절이 네, 민아 씨도 이렇게 쉬지 못하게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방송을 빨간 날인데. 있습니다. 빨간 날 이렇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는 상관없죠. 어차피 백수니까. 네. 백수는 뭐 빨간 날이 맨날 빨간 날인데요. 뭐 그거 뭐. 안 그래도 저희 편집하시는 분이 어제 연락해 오셨더라고요. 내일 그대로 녹음하시나요? 아니면은 네. 뭐 모레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요일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뒤늦게 그대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겨레도 오늘은 한 절반 정도는 출근하신 것 같아요. 내일자 신문이 또 나오니까. 그리고 뭐 편집국은 아직 좀 평일 아침만큼 시끄럽진 않은데 조금 조용하긴 한 분위기입니다만은 그래도 나와서들 내일자 신문을 만들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여러 메시지들을 던지기도 했고요. 이런 일들이 휴일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 평창올림픽 폐막식 즈음에서 미국과 북한에서 2명의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고요. 다른 한 명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다 이렇게 꼽혔던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이 2명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기대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북 외교 전략에서 중요한 전기점이 된 회동이 연이어서 벌어졌는데요. 오늘 디스펙트에서는 이방카와 김영철이 한국에 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올림픽이 끝난 상황에서 평화 모멘텀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갈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동북아 관계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방카부터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방카가 언제 왔고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이방카 트럼프죠. 백악관 보좌관으로 있는데요. 네. 지난 23일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방카 보좌관이 이제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방문과 평창 동계올림픽 방문을 기대해서 왔다고 하면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뭐 한국을 방문해서 영광이다.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선수들을 응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짧게 뭐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저녁에 바로
귀국이 아니죠. 입국하자마자 네. 만찬 회동을 문재인 대통령과 했는데요. 대통령과 이방카는 이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도 한번 정리해 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청와대에서 이방카 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간의 활발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네. 미국의 지지에 감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네. 또 이어서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가장 강한 나라는 한국이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난 25년간의 한미 양국의 정보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지난 노력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네. 한미 양국은 모처럼 잡은 이 기회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 역사적인 위협을 달성하고 싶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강력하게 얘기하면서도 네. 25년 동안의 한미 양국 정부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전의 전략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약간 좀 다소 비판적인 어떤 의견을 내놓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시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방카 보좌관은 어떻게 답했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의 의사를 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방카 보좌관은 동맹이자 우방으로서 공통의 가치와 전략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최대한의 압박 전략에 대한 우리의 약속, 커미트먼트 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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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그대로 제가 하긴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줘서 카미토만또 고맙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약간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인가요? 네, 이제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는 미국의 기조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방카 보좌관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 그 동북아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차이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건데요. 문 대통령은 여하튼 이제까지의 그 대북 관계 그리고 비핵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다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뉘앙스를 담아서 발언을 했고 이방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압박 조처,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어떤 선언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문 대통령 얘기는 네. 사실 립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양국의 정보 노력이 지난 25년간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트럼프가 하는 얘기예요. 네. 미국이 지난 25년, 여기서 25년이면 언제부터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25년을 뭐 25를 빼면은 부시 행정부부터 아닌가요? 25년인데요. 지금 2018년 아닙니까? 네. 25를 빼면은 90. 예. 94년 정도 그때. 그렇죠. 네. 94년이 뭐냐면 네. 그 클린턴 즈음이 정부 때네요. 네. 그 즈음이 뭐냐면은 이제 94년이라고 그러면 이제 북포 위기가 있던 때고.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한 91년, 92년 되면은 뭐 남북 기본합의서라느니 뭐 이런 남북과 한반도 비핵화 그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즉 북핵 문제가 시작됐을 때부터 나 트럼프 때에 이르기까지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문제 해결을 못했다. 그래 우리 트럼프 행정부는 다를 것이다. 우리는 문제 해결할 것이다. 이게 트럼프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네네. 즉 그 이전에 각 행정부마다 다 접근법이 달랐고 다 해법이 달랐는데 네. 그 모르겠고 하여튼 걔네는 다 실패했고 나는 성공할 거다라고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네. 그 문 대통령이 트럼프 딸이 왔으니 그거 우리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우리 둘이서는 합의를 해서 잘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둘의 노력이 지난 25년간 지금 결실을 못 맺었기 때문에 나 문재인은 이 도널드 트럼프랑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라고 이방카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방카가 거기다가 이방카 오기 전에 이제 과외를 받고 왔으니까요. 네. 가지고 너는 이방카는 뭐 스키 좋아하고 스노보드 좋아하고 무조건 좋다고 그냥 만세불로 그러지 마라. 북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표정 관리도 하고 아무하거나 얘기하지 마라. 네. 아무하거나 뭐 이렇게 해피하게 있지 마라. 이렇게 과외를 받고 왔으니까 거기에 적합한 어떤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정책 구호인 최대한의 압박 이걸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이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 대북 관련된 강경한 기운이 또 이렇게 제재 조처랑 이런 발표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평창 개막식 때 뭐 방한을 해서 북한이 김여정, 김영남과 뭐 눈도 마주치지 않아서 이슈가 됐었죠. 펜스 미국 부통령이 22일 미 보수주의 연맹 연차 총회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
대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폭군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의 중심 기둥이라고 이렇게 폄훼하면서 네. 김여정은 2,500만 명의 주민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굶기며 감금하는 악의 가족 패거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거의 뭐 예전에 악의 축, 그 부시 네. 악의 축 발언이랑 비슷한 수준의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제 이방카가 한국을 방문한 23일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미 보수주의 연맹 연차 총회 연설에서 나는 오늘 북한 정권에 대해 사상 최대의 새로운 제재에 착수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줄에 이용되는 돈줄과 연료를 더욱더 차단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방카 보좌관이 한국에 도착한 직후에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남한으로 내려오기 직전 전격적으로 대북 제재 추가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네. 뭐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김영철에 대해서도 또 뭐 이 김영철이 남쪽의 대표단으로 네. 온다고 하는 얘기 나오니까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 정례 브리핑에서 먼저 천안함 기념관에 가서 그의 책임으로 알려진 것들을 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김영철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강력한 메시지들과 어떤 제재 조처 이런 것들을 연이어 발표하는 그런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23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서 그 어떤 제재도 도발도 위협도 우리의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 허물 수 없다면서 우리 공화국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부닥적이에요. 참 표현이 찰집니다. 그죠?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바로 또 제재 조처를 발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네, 이제 트럼프가 발언한 직후에 구체적인 강론들이 다 쏟아진 건데요.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산 석탄 수출과 선박 간 석유 환적에 관여한 것을 알려졌던 북한, 중국, 홍콩 등의 선박 28척과 해운회사 27곳을 새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전례 없는 가장 무거운 제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앞서서 미국 정부는 평창 겨울올림픽 직전이었던 지난달 24일 중국과 북한의 기관 9곳, 개인 16명, 선박 6척을 제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제재 대상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국제해운회사 9곳과 이들의 선박 9척이 포함이 됐습니다. 북한산 석탄 수출 및 선박 간 정제유 환적에 사용된 선박이나 이와 관련된 회사라고 재무부는 밝혔는데요. 해운회사와 선박은 국적별로는 중국, 파나마, 코모로, 탄자니아, 홍콩, 싱가포르, 마샬 제도 등으로 다양한 나라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재무부는 또 북한 해운회사 16곳과 북한 선적 선박 19척도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 주로 유조선을 소유한 회사 및 해당 유조선이었습니다. 네. 공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을 철저하게 막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석탄 수출 관련된 그리고 석유 환적과 관련된 네. 어떤 선박과 해운회사 그래서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북한과 교류를 하고 북한의 석탄이나 석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 아니면 개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내린 건데 네. 이 제재들은 좀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해상차단론이라는 게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제재 이런 의미도 있지만 중국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걸 그러면은 해상 분명히 이제 그 유엔 안보리 결의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북 제재를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중국도 원유를 최소한만 북한에 공급하기로 그렇게 다 합의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결정한 바를 어기고 있다는 거죠. 북한이 어떻게 중국이 어떻게 어기냐면 그 바다에서 중국 사실상 중국배, 그 중국배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국적을 세탁해 놓은 그런 배들로 중국 배가 북한 배하고 접촉을 해서 그 북한 배한테 원유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를 이제 그걸로 위성으로 그거를 잡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고 이런 일들을 지난해 말에 쭉 했어요. 그래서 이 해상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도 그런 이제 북한에 가까운 국가들이 그렇게 제재를 우회하기 때문에 그 구멍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을 막는 것은 물론 북한에 대한 압박 조치가 되죠.
거죠. 근데 또 돌려서 얘기하면 그것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이제 그 어떤 그 압박도 된다는 것이죠. 네.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는 거는 제가 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것은 또 반대편에서는 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압박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이 한 손에는 안보의 이익을 들고 한 손에는 무역의 이익을 들고 그 예를 들면 하나를 못 먹게 되면은 반대쪽 손에 있는 걸 먹고 또 그걸 못 먹게 되면 또 반대쪽 손에 있는 걸 먹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은 좀 현명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누구나 모든 정권이 하고 싶었던 전략이겠지만 왜 못했느냐? 그 전까지의 정권들은 예를 들면 어떤 국제 규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런 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합니다. 왜냐? 미치광이 전략을 쓰기 때문에 난 미친놈이니까 이렇게까지 한다. 이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제재도 그러니까 대북 문제에 있어서 이런 제재를 한다 이럴 때 바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조선일보 등등 쓰는데 네. 이거 봐라 제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문재인 정권은 침묵이 됐다 이러면서 막 쓰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위협과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위협적인 측면과 희망적인 측면이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최대한의 그 압박과 관여라고 이름을 붙인 거에서도 보듯이 그 최대한의 압박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고 그 대화 테이블에서 뭔가 딜이 되면 바로 문제가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협과 희망이 같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건데 그래서 트럼프의 이 독자 제재 발표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언론들이 보기에도 두 가지 정도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이런 효과들을 노리고 있는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김영철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뭐 중국 아까 말씀하신 중국 문제 외에도 뭐 북한 석탄 수출 및 선박간 환적에 관여할 경우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제3국의 해운회사에 대한 경고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이날 재무부는 국무부 및 해양경비대와 함께 제재 대상 발표와 동시에 국제운송주의보를 발령을 했는데요. 네. 북한과의 물품 거래를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오른 기업은 평판과 신용 악화로 다른 국가의 기업 등과 거래할 때 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전략은 이번 독자 제재 대상을 최대한 유엔 제재 대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제재 대상 명단을 오늘 유엔 안보리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보면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억류, 검색, 자산 동결 등을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독자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등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까지 지정이 되면 원칙적으로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입항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언론이 보기에는 이런 제재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조처 이런 것들을 네. 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제 미나 씨가 분석한 부분은 그 트럼프가 이런 효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리고 있는 뭐 대북 또 대중 압박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 건데 아무래도 언론이 보는 어떤 실질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 이런 것들에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트럼프가 왜 저런 조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또라이 짓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나름의 외교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어떤 전략이다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또 무슨 직책을 얻었는데 네. 그 양반이 뭐 피터 나바로 맞나? 무슨 나바로야 이름이. 그 양반이 원래 초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는데 네. 그 밀려서 실각을 했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에도 나름 이제 공화당 주류에 가까운 외교안보 노선을 갖고 있는 이른바 네오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네. 트럼프류의 이제 고립주의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두 부류 중에서 이 나바로라는 사람은 트럼프 고립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고 네. 특히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혐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막 책 제목이 뭐 중국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뭐 이런 거고 심지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때문에 우리 미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완전히 중국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그 강력한 그 어떤 그 미국의 대외 전략의 어떤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 주류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경제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주류들이 밀어낸 거예요, 나바로를. 그리고 네. 지금 뭐 게리 콘이라든지 이런 사람 원래 월스트리트나 이런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 무역 관련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금융은 뭐 당연히 경제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하는 그룹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뭐 내서 상호 호혜적인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게 어쨌든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대충 그래도 그 여권 내 균형, 권력 균형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어요. 나바로가. 그걸 본 중국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것도 한판 붙어야겠다 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이걸 미국하고 이 무역 문제에서 한판 붙으려면 다른 걸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죠. 그 다른 것이 뭐냐. 양손에 들고 있는 떡이 있는데 트럼프가 한 손 무역 문제를 가지고 지금 떡을 먹으려고 하니 저 무역 문제를 꺾으면 근데 안보 문제에서 또 떡을 먹으려고 하니 차라리 그런 안보 문제에서 여지를 주지 말고 빌미를 주지 말고 무역 문제에서는 다른 딜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중국도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그 대북 문제나 이런 데서 과거에는 우리 정부가 그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은 중국한테 니네 뭐 하는 거야 이거 북한이 자꾸 핵실험하는데 이렇게 물어봤던 건데 네. 지금은 그걸 우리 문재인 정권이 다 갖고 왔잖아요. 이제 문재인 정권 우리가 한반도 운전대를 잡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중국은 많이 엉덩이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과 좀 냉랭할 가능성이 커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예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뭐 배를 통해서 기름은 주겠지만 그런 변화들이 있다는 맥락까지 같이 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이런 상황에서 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방남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큰 이슈가 되고 또 자유한국당이 뭐 거리 시위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김영철 파견은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됐고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1등 신문 메인 기사가 네. 김영남이 호텔에서 담배를 폈다. 같이 홈페이지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아, 네, 김영철이 네. 네, 담배를 폈다 해가지고 지금 아니, 좋은 거 아닙니까? 세게 조졌습니다. 아주 그냥. 네, 네. 아니 그게 큼지막하게 이제 걸어놨어요. 어제 인터넷 판부터 그랬는데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뭐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그 호텔을 막 휘젓고 다니고 뭐 호텔에서 밥도 먹고 거기서 뭐 담배도 피우고 여러 가지 한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그 덧글에 달고 뭐 이러는 것 같아도 그런 문제에서는 나름 철두철미한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다 수거해야죠. 포크, 뭐 그 접시, 담배, 잿더리 다 수거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생체 정보를 추출하는 겁니다. 네. 그거 갖고 있어야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담배도 피고. 네. 온 사방에 침을 묻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카락 흘리고. 네. 기사 디테일이 살아있더라고요. 27만 원 벌금은 매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조선일보 그거 취재를 호텔을 취재해갖고 알아냈더라고요. 국정원이랑 정부는 안 가르쳐 주니까 호텔이 자기들도 이제 나름의 그 업무 일지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쟤네가 뭘 하고 있다라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한다라는. 담배 피고 있으니까 저거 나중에 냄새 빼야 된다라는. 네, 거기가 최고급 그 수트룸인데 네. 거기 냄새 배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 네. 그걸 취재해가지고 야 역시 1등 신문 다릅니다. 네. 어떻게든 김영철의 어떤 조금이라도 흠결이 보이면 아주 그거를 크게 부각시켜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네. 여하튼 네네. 어떻게 파견이 결정됐나요? 죄송합니다. 말담은 이런 김영철의 파견은 이제 북한이 지난 20일 통지문을 보내서 통지를 했었죠. 네. 25일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2박 3일로 방문을 하게 된 건데요. 통일전선부장은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직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김영철이 과거 정찰 총국장으로 있으면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각종 대남 도발을 기획하고 지휘했던 장본인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네. 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후반부에 할 텐데 일단 미나 씨가 보시기에는 북한이 왜 김영철을 내려보낸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뭐 평창올림픽 초반에는 김여정이 와서 나름의 그 뭐 외교적인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는 그 남북 화해 모드 김영남과 김여정이 왔을 때는 충분히 이렇게 이 뭔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김영철이 내려오게 되면은 논란이 일만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김영철을 내려보낸 걸까요? 지난주 녹음할 때도 김민아 네티즌께서 내려오면 죽을 수 있다고 그때 저희 녹음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랬어요? 제가? 네. 요새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못 해가지고 네.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지? 어제 먹은 밥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한동안 그 노트에다가
밥을 뭐 먹었는지를 계속 적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어제 먹은 것도 왜냐하면 그 밤낮이 없으니까 백수가 되다 보니까 예? 요새는 이제는 기계 동물들을 다 잡았기 때문에 실제 공룡들이랑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아예 공룡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네. 공룡들이 너무 세요. 나는 이 게임을 하면서 야, 이 게임을 왜 해야 되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걸 내가 해서 얻는 뭐 저 이득이 뭐야 이게 그런 게임을 왜 합니까? 근데 하게 돼요 그거를 공룡을 잡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왜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세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지 뭘. 아닙니다. 공룡을 아니에요? 잡아야 돼요, 내가. 네. 잡아야 됩니다. 그 결국 못 잡던 거를 잡으면서 또 내가 잡았다. 이런 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성취감이 있어요. 네. 지금 내가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생긴 애를 잡아야 되는데 걔는 너무 세가지고 지금 왜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만들려면 그냥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만들든지 왜 불을 내뿜고 이래가지고 걔가 근데 진짜 너무 지난주에 어렵고, 그렇게 게임을 말씀하시니까 그 게임이 네. 먼저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아요. 왜냐하면 그 그렇군요. 게임이 최근에 세일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저는 그 게임을 그 옛날에 사놓고 안 한 거예요. 그거를 네. 세일할 때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약간 경제 사정이 좋을 때였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게임을 한꺼번에 사가지고 그때 밀어놓고 있다가 그리고 약간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 게임의 표지를 보고 이게 배경은 막 이런 초원이고 막 그리고 뭐 굉장히 경치가 좋은 산 뭐 이런 건데 왜 기계들이 돌아다니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상한 게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 김영철에게도 그 게임을 권합니다. 그래서 김영철이 왜 네. 내려보냈냐고요. 김영철인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쨌든 직책이 또 뭐 통일전선부장인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직책의 문제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통일전선부장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언론이 이제 정리한 바를 보면은 국정원장 플러스 통일부 장관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대남 정책에 관한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화든지 군사적인 측면이든지 뭐든지 간에 통전부장이 총괄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남북 간의 어떤 대화 또는 북미 간의 대화를 해서 논의해야 될 주제라는 게 어떤 대화나 협상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군사적인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핵실험이 됐든지 미사일 발사가 됐든지 최소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우리가 당분간 안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해줘야 그러면 그걸 갖고 가서 미국을 우리가 또 설득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할 만한 대상의 통전부장이 아니면 또 누구겠습니까? 그게 직책상으로 볼 때. 그런 점에서 통전부장이 김영철이니 김영철을 보낸다. 이런 명분이 첫째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전 단계 김여정이 왔는데 결국 북미 접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렇죠. 너무 저렇게 나오고 또 너무 또 미국이 만나서 혼내줄 티를 막 내니까 북한이 지레 겁먹고 그냥 나가리 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개막식 때 그랬는데 폐막식 때 그러면 뭐 다르겠어요 그게 분위기가? 이게 어차피 북미 접촉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북미 접촉이 안 될 거면 기싸움이라도 하는 것이 남는 장사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김영철을 보냈는데 다만 이제 그 돌발적인 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건 미국의 판단에 달린 거니까. 그래서 끼워 넣었죠 몇 명을 그 북미 접촉을 할 경우에 작동할 수 있는 인원들을 끼워 넣었죠. 그 이름은 지금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철이 오게 된 측면이 있고 미국도 이방카가 올 때 북미 접촉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을 대비해서 누굴 또 끼워 넣었죠. 이름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또. 국무부에 있는 뭔데 그 사람이 온다고 그래서 언론들이 또 이게 이 사람이 왔다는 거는 뭔가 김영철하고 접촉하려는 그런 준비가 아닐까요? 이렇게 막 보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과거에 김영철을 상대해 본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근데 실제로 접촉이 됐는지 어땠는지 이런 거는 잘 알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 물 밑에서는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접촉에 성과가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거죠. 아직까지는 알려진 게 없고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폐막식에 참여하지 않은 몇 명의 인사들끼리의 어떤 그런 비밀 접촉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 제기 이런 정도의 수준의 보도는 나왔는데 그게 공식 확인되거나 그렇죠. 얘기가 나온 건 없었고요. 다만 이제 궁금한 거는 제가 이제 여쭤봤던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미나 씨가 얘기했던 분석 중에 하나였는데
김여정이 이제 개막식 때 왔을 때는 그 펜스랑 만나게 됐던 상황이어서 네. 결국은 만나기로 약속했다가 뭐 2시간 전에 북한 쪽에서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생각했던 게 김여정이 다시 한번 폐막식 때 오면 이제 거기 쪽이 저쪽에서 오는 미국 쪽에서 오는 사람이 이방카니까 네. 그림 자체가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의 여동생과 네. 트럼프의 그 딸과 이런 모양새면은 꼭 이제 우리가 그때 김민하 씨 분석대로라면 어떤 통일 전선부장이나 뭐 미국의 국무부 쪽이나 이런 사람이 어떤 공식 라인이 아니라 부담 없이 어떤 그 최고 권력자의 그렇죠. 예, 그 가족 들이 부담 없이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다면 개막식 때는 펜스랑의 어떤 접촉이기 때문에 김여정으로 실패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이제 사실상 거부했다고 이렇게 본다면 폐막식에는 한 번 더 김여정을 보내서 이방카랑 접촉할 수 있는 방향을 했다면 김영철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펜스하고 김영남하고 김영남 이 북한 인민 에이씨 무슨 인민 뭔데 아무튼 이렇게 중국에 있는 기구 북한에 있는 기구 막 이름들이 막 이제는 헷갈려갖고요. 중국은 전인대고 북한은 뭐니 최고인민회의인가? 네네. 네, 뭐 이런 뭐 하여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하고 접촉을 이제 어떤 형식으로는 했다. 그리고 김여정은 옆에서 이제 변죽이나 올리고 있었다. 네. 그런 그림이었다면은 이번에 이제 김여정 이방카 접촉이 있었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펜스가 왔고 특사로 김여정이 왔는데 그게 나가리 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러면 김여정이 또 와가지고 이방카라도 만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게 모양새가 빠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무게가 저울이 안 맞는 거죠. 저울이. 예를 들면 펜스 김영남이 만나서 좋은 분위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백두 혈통하고 트럼프 황금 혈통하고 만나가지고 뭘 해보자. 이 얘기가 이렇게 했으면은 그게 이제 그림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김여정이 펜스를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가지고 이방카라도 만나려고 한다. 이게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그림이 되면.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계속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거는 북한 쪽에서 계속 김영철을 보내서 북미 대화에 대한 메시지를 좀 이따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메시지를 계속 던졌는데 이게 물론 이제 미국이 지금 제재를 얘기하고 계속 뭐 여러 가지 압박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은 북한 쪽에서도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의 북한에 대한 어떤 특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긍정적인 여론이 나올지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봤을 텐데 물론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목리를 부린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은 김영철을 보낸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지 그렇죠.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여쭤봤던 거고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한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네. 추가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방문이 알려지자마자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천안함 유족들은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한국당은 22일 김영철의 방남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두 차례에 걸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주범이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영철은 한국 땅을 밟으면 긴급 체포하거나 사살해야 할 대상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홍준표 대표는 거기서 우회전해서 국회로 가실 게 아니라 좌회전해서 KBS 예능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하고 네. 뭐 현송월인지 현타월인지 내려올 땐 참았는데 이번에는 못 참는다 이렇게 주사파의 철진한 친북 정책으로 나라가 혼돈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 항의 방문도 하고 네. 또 뭐 통일대교 정거농성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24일에 김영철의 방남 저지를 외치면서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 도로를 점거하고 밤샘 농성을 했습니다. 통일대교는 김영철이 경의선 육로로 방한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곳이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인 김무성 의원 오랜만에 등장했어요. 화려하게 돌아온 김무성 의원이 이날 오후 서울 청계광장 천막 의총을 마친 뒤 임진각으로 향했습니다. 함진규 정책위 의장과 장재원 수석대변인 주광덕 의원 등도 동행을 했는데요. 이들은 통일대교 입구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철회하라 이런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연자 농성을 했습니다. 네, 장재원 의원이 현장에서
의경들과 네. 군인들에게 뭐 지시에만 이렇게 따르지 말고 뭐 용기 있게 뭐 나서야 된다고 하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거의 뭐 혁명 선동이네. 혁명이 진짜.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어이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김영철 일행은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권형성하고 있는 통일대교를 이렇게 우회해서 군사 작전도로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왔고 네. 또 이렇게 그 방남한 뒤에도 반대 시위대를 피하기 위해서 서울역이 아니라 그 덕소역 쪽에서 네. KTX를 타고 강원도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뭐 반발이야 당연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긴 한데 천안함 유족들이 반발하는 거야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고 친다면은 뭐 자유한국당이 이 뭐 김성태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나 뭐 이런 여러 뭐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 또 뭐 이렇게 외교적으로 참 결례가 될 만한 그런 발언들을 한 건 사실이나 어쨌든 천안함 유족들이나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외교적인 어떤 그런 인물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거긴 한데요. 문제는 이제 김영철이 이렇게 내려온 게 물론 이제 판문점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권 때였던 2014년 10월이었죠. 네. 김영철 당시 북한 그 당시 직책은 정찰총국장 직책이었는데요.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 북쪽 수석 대표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죠. 새누리당은 권은희 대변인이 낸 공식 논평을 통해 어제 판문점에서는 장성급 군사회담이 비공개로 개최됐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2007년 12월 이후 7년 만이었고 남북 군사회담은 지난 2011년 2월 실무회담 개최 이후에 3년 8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비록 권 대변인은 비록 현재 남북 관계가 대화와 도발의 국면을 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 남북의 갈등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부작용이 덜하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네. 사실상 그 당시 김영철을 환영한 논평이어서 한국당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네. 2014년 12월에 있었던 군사회담에서도 김영철이 뭐 박람까지는 아니고 판문점에 와서 회담을 했을 때는 네. 사실상 대화로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사실상 환영 논평을 낸 건데 이번에는 그렇게 김영철이 죽일 놈이다 사살해야 하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선동을 한 건데요. 좀 뭐 다를 수도 있죠. 이게 문제가. 왜냐하면 군사회담이고 이것은 군사회담은 뭐 군대끼리 하는 건데 네. 군대가 군이 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군의 당국자 대 당국자로 하는 거니까 뭐 그건 뭐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온 거기 때문에 네. 뭐 이 의미가 다를 수는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자유한국당이 극단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그렇지 뭐 이걸 꼭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자유한국당이 이때는 뭐 이 김영철 다 좋다고 해놓고 지금은 뭐 싫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자유한국당의 논리가 극단적이어서 그렇지 사실 경우가 다르다는 것은 맞죠. 그리고 이게 군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김영철이. 그게 저는 이제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나 또 정부가 하는 말을 보면은 천안함 폭침이라는 것은 북한의 소행이다. 네. 그런데 김영철이 그것에 어느 정도와 연관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 확인하고 자시고가 아니고 정찰총국장이었기 때문에 정찰총국이 하는 일이 뭐 그건데 뭐 그럼 네. 어떡합니까? 그러면 김영철이 책임자인데 그 네. 부서의 책임자인데 김영철이 책임자죠.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총책임자는 김정은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뭐 북한이 한 모든 일은 당연히 뭐 김정은의 책임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든지 간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군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느 경우는 뭐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어느 네. 경우는 뭐 그 동네 사단장의 책임이라고도 하고 또 어느 경우는 뭐 그 중대장 책임이라고도 하고 다 이 책임의 어떤 경중을 따져서 누구 책임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실무적으로 천안함이라든가 이런 그 이게 대형 작전인데 네. 이런 대형 작전에 대한 그 집행의 책임은 정찰총국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이 있겠죠. 네. 그건 이제 뭐 충분히 이제 그
그 추측이 가능한 범위에 있는 그렇죠. 얘기고 그래서 이제 사실 문제이고 근데 그런 여론의 문제도 있지만 뒤에 뭐 쭉 얘기가 나오지만 일종의 이제 이 사람이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맞긴 한 거냐 그런 의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군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군 출신도 여러 군이 있어요. 군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대남 협상을 많이 해봤다고 하지만 그거 다 군사회담이거든요. 그렇죠. 네. 군사회담에서는 이 지도부 최고 지도자 또 군 수뇌부가 결정한 방침 안에서 협상하는 거예요. 네. 그 방침을 얼마나 관철시키느냐가 핵심인 것이지 거기서 무슨 이런 협상의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창의적 해법이나 이런 거를 역으로 제안하고 뭐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네. 원래 이제 이런 이제 비핵화나 이런 것까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회담을 통전부장이 하려고 하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랑 얘기를 하다가 당연히 이제 최고 지도자의 방침을 갖고 와서 김정은의 방침을 갖고 와서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회담을 하지만 거기서 이제 뭐 속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도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는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이제 김정은에게 설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싸가지 없이 설득하면은 이제 죽는 거고. 네, 숙청나는 거죠. 네, 그거를 잘 내가 얘기했지만 마치 김정은이 지금 생각해낸 것처럼 만드는 것이 또 그 유능한 관료의 또 이런 능력인데 그렇죠. 네. 그런 거를 해서 김정은이 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결단을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인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통전부장이 김영철인 것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죠. 네. 예를 들어 김양건이 왔었다면은 그것은 상황이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양건은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네. 뭐 죽여버렸다고 한 적은 없는데 근데 죽여버렸다고 봐야죠. 그거 왜 북한에 뭐 차가 얼마나 있다고 차를 타고 가다가 왜 교통사고가 왜 납니까? 네. 북한에서 교통사고가 왜 나는 거예요? 그거 차가 몇 대나 있다고 그거. 교통사고로 날 죽었어요. 수도 있지. 왜 그러세요? 김양건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네. 예? 그래갖고 김양건이 죽었는데 거기 김정은이 가서 눈물을 흘리고 이랬다고요. 예? 그 김양건이 왔으면 이게 달랐을 수도 있는데 네. 저 옛날에 정세현 전 장관님이 라디오 인터뷰 하는데 이번에 누구 내려오냐고 그러니까는 그 김양건이 내려올 거라고 하시던데 이미 죽었는데. 착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네. 아무튼 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김영철에 의한 어떤 플레이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좀 이게 보면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누구가 전문가입니까? 그럼 여기서 아니요. 누가 전문가입니까? 여기? 조선일보나 한겨레가 이제 양쪽에서 지금 극단에서만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에서 김영철을 내보내는 건 좀 아쉬운 게 맞다. 전략적으로도. 그러니까 전 사실 차라리 최룡해가 왔으면은 네네네, 차라리 맞습니다. 나았을 네.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최룡이 어쨌든 뭐 2인자라고 하고 거기는 뭐 나름 산전수전이 있고 물론 최룡에도 군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최룡에는 뭐 꼭 군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런가요? 거기는 이제 그냥 로얄 패밀리죠. 왜냐하면 네, 아버지가 네, 네. 최현이고 김일성이랑 같이 빨치산 투쟁을 한 그 세대이기 때문에 네. 거기 이제 빨치산 그룹인 거고 김영철 같은 경우는 군 이제 예를 들면 이른바 군 강경파라고 하는 네. 그쪽 라인인 것이고 지금 볼 게 황병서 같은 경우 황병서는 이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황병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군인이라고도 보지만 뭐 북한에서 군인일 수도 있고 어쩌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당뇨 출신이에요. 그래서 네. 그 조직지도부장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원래는 당 인사로 봐야 되고 지금 황병서가 내려갔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지금은 당 인사로 복귀해서 군복을 안 입고 있어요. 그 정확한 직책은 확인이 안 되지만 그리고 지금 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황병서 뒤를 이어서 한 사람이 김정각인데 이 김정각은 이제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 운구차로 운송한 7인 중에 한 사람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은 경력이 뭐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워낙 이제 김정일 시대부터 있던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도 군 출신이긴 한데 군 출신 중에서 정치군인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정치군인이라고 아마 출세에 목맨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그 동네는 직업적으로 정치군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선인민군이라는 군대는 자기들끼리 규정하기로 혁명의 군대거든요. 네. 이름도 조선인민군이잖아요. 그 군대는 우리 군대는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다. 싸움을 잘하는데 싸움을 잘하면 만사가 장땡인 부대지만 그 동네에 있는 군대는 자기들 말로는 혁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대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군대에는 일종의 그 정치성이 강제가 돼요. 그 정치성을 강제하기 위한 직책이 총정치국장이거든요. 네. 또 아는 체 해야 돼. 총정치국장 그 조선인민군 3대 직책이 있습니다. 네.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너무 그다음에 신나 보이네요. 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뭐 직책이 어떻고 관료가 어떻고 체제가 어떻고 너무 좋아요. 그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이렇게 있어요. 인민무력부장은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 네. 여기는 이제 그 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군정 뭐 모든 걸 김정은이 갖고 있지만 총사령관이니까 어쨌든 근데 실무적 차원에서는 네. 군정이고 그다음에 총참모장의 군령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합참의장이랑 똑같은 거죠. 네. 그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이랑 합참의장만 있으면 돼요. 네. 군정 군령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군사적인 것을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정치는 안 해도 되니까 여기 총정치국장은 그 군대를 혁명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자기들이 강제하기 위해서 있는 직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총정치국 라인이 있어요. 그 정치군의 그런 정치 사상에 대한 뭐를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로 그래 굳이 비교하자면 그거죠. 뭡니까? 정훈장교. 정훈장교. 네.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정훈장교는 그냥 보직의 일부지만 그렇죠. 거기는 네. 이제 그런 라인이 있다고요. 네. 김정관은 거기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여러모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 증거도 없고 해서 제가 함부로 입을 놀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수청됩니다. 잘못하면. 네? 제가 왜 수청되죠? 북한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북한이 전 집에 있는데 뭘 북한이 왜 내려오는 거야? 집에 가만히 있는데 저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얘기하다가 아무튼 김영철이 그렇기 때문에 와갖고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와서는 최고 지도자의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 외에는 별로 이렇게 어떤 자기의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거의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권도 이거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뻔한 거기 때문에 네, 네, 김영철이 네. 내렸을 경우에 그게 김영철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보수 언론이나 뭐 그 우려를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통전부장이 김영철인데 김영철이 내려오면은 난리 난다라고 네. 썼어요. 네. 그것은 이제 일종의 그 자기 실현적 예언을 한 것이죠. 네, 우리는 네. 난리 칠 것이다. 근데 그래서 그걸 뻔히 아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당연히 이게 뭐 다른 거 최룡해를 예를 들면 또 특사로 임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이제 약간 직책이 안 맞으니까 지금 최룡해는 조직지도부장인 걸로 추측이 되는데 네. 당 조직지도부장은 내부의 뭐 저 일을 챙기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돌아다니는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새로 역할을 주든지 그런 걸 해서 뭐 걔라도 좀 내려보내면 안 됩니까? 아마 그런 것이 오갔을 텐데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 나름의 체제가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특별하게 챙겨준 거 김여정 한 번으로 족한 거지. 그거 뭐 언제나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면 그게 스페셜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네.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수한 게 아니냐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그런 추측을 저는 하는데 네. 뭐 어쨌든 저도 이게 뭐 긍정적으로 이제 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죠. 네. 그래서 김양건을 죽이지 말았어야죠. 그 왜 죽여갖고 김양건을 죽였으면은 그러면 그 뒤를 잇는 김양건의 후예가 그러면은 통전부장을 하게 해야지. 김양건도 당뇨 출신이잖아요. 네. 통전부 라인이 계속 해야죠. 그 왜 김영철에 갖다 거기 앉힙니까? 김영철은 그러게요. 부 출신인데. 네. 그러니까 김양건을 죽인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김양건이 건방졌겠죠. 네. 말을 안 들었겠죠. 네가 뭔데 자꾸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갖고 왔고 나한테 하라고 그러냐? 그 차에 치여 죽인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신세계 보셨어요? 신세계? 네. 신세계 처음에 보면은 그 이경영이라는 그 사람도 사실 미투 운동인데 그거 이경영이라는 배우가 그 뭐 회장 역할을 하면서 처음에 나오죠. 맞아요. 무슨 네. 뭐 이렇게 가면서 무슨 뭐 어떤 거기서도 무슨 저 불륜을 저지른 다음에 집에 가다가 네. 대형 트럭에 갑자기 튀어죽죠. 치여갖고 네. 예. 똑같이 김양건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예, 여하튼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로서도 이 김영철이 온 상황을 뭐 어떻게 공식적으로 어떤 발언을 해도 언론을 보도가 되면 이 대북 관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곤란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쨌든 평화를 바라는 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보도하기나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인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쨌든 김영철이 남쪽에 내려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북미 대화의 의지를 드러내는 발언들을 하긴 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김영철의 역할이 좀 제한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담배만 피고 미세먼지만 마신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아니, 원래 관광을 시켜주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남 스타필드랑 롯데월드 관광시켜주고 왜냐하면 그런 거 관광시켜주면은 이 고위급 인사들이 자본주의에 감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자본주의 이렇게 좋은 건데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장성택을 데려다가 무슨 남대문 시장 이런 데 갔더니 야 이게 눈이 2개인 게 아쉽구만 이랬다잖아요. 눈이 한 10개쯤 돼야 되는데 그 관광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지금 막 떠들어대고 관광도 못 시켜주고 네. 자본주의 위력을 보여줬어야죠. 네.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박람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만나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엄숙한 북미 대화를 하자고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네. 김영철 통전부장도 이에 대해서 북미 대화에 충분한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식 전이었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평창의 모처에서 김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접견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북쪽 대표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네.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 남북 정상회담을 사실상 제안해서 네. 북으로 올라오시라 뭐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당시에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성사시켜 보자 뭐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결국은 그러니까 그 북미 대화 이런 부분으로 이어져서 북한과 미국이 좀 대화를 시작하고 좀 뭔가 좀 상황이 좀 만들어져야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지금 발언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김영철을 통해서 김정은이 북미 대화에 의지가 있다는 부분들을 일단 드러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일단 북한이 그래서 북미 대화의 의지를 드러낸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민하 씨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지금처럼 최악의 대결 구도에 머물러 있는 한은 남북관계의 질적인 도약이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북미가 대화에 나선다면 북핵 미사일 문제가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북이 핵미사일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해 지속되는 한은 북미 대화가 없다거나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북쪽 대표단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같이 발전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이 같다고 동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노력한 것에 대해 북한이 화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일단 그 북한이 그래서 북미 대화 여러 번 강조를 했다고 해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전하고 달라진 그래서 좀 약간 이전에는 뭐 구걸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었는데 그래도 나서서 계속 지금 미국이 제재를 발표하고 뭐 트럼프가 뭐 그 펜스가 김여정을 저렇게 막 악의 축이라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이러면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방침이니까 그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했다는 얘기 보면은 북미 대화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 김영철이 뭐 북미 대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거 그러면 왜 자꾸 물어보니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방침이 이랬을 거예요. 이 제1의 목표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 이제 그 일정 수준의 논의의 진전을 보는 것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 목표에서 북미 대화를 성사는 어렵지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 경우에 북미 대화 거부하지 않는다는 게 입장이다를 얘기하는 게 방침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김영철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김여정 특사가 와서 우리 평양에 문재인 대통령 초청했기 때문에 빨리 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논의의 진전을 좀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그 좋은데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 조건을 만들어야지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그러면 김영철이 조건은 무슨 조건 우리 조건 없이 그냥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빨리빨리 저 특사도 보내고 합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아니고 뭐 적어도 우리가 비핵화를 이제 전제해야 남북 정상회담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뭐 하면다고 뭐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대모사 하시네. 네. 김영철이 그거 비핵화를 왜 또 얘기해요? 이렇게 왜냐면 지난번에 와가지고 실무회담 할 때 비핵화 얘기 세 글자 꺼냈다가 김영철이 리성건이 화내가지고 화를 냈었죠. 네. 방송에 그대로 그게 다 중계됐죠. 네, 그 리성건이 김영철의 쉽게 말하면 꼬붕이라고요. 네네네. 거의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아주 그 리성건은 그래도 생긴 게 좀 순진하게 생겼는데 네. 김영철은 아주 음흉하게 생겼습니다. 네. 김영철이 화를 냈겠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아니고요. 아니 제가 뭐 수통일하자는 것도 아니고 저도 북미 대화를 모색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설명했겠죠. 안철수 같은. 네, 그것은 안철수는 제가 북미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내용인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아무튼 뭐 그거를 얘기를 그렇게 하면은 결국 전제 조건은 니네가 미국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저항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네. 당장 비핵화를 하지 않더라도 당장 비핵화를 하라고 핵 포기하라고 너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다. 일단 동결해야 될 거 아니냐. 동결도 너네가 동결이라고 말 안 해도 좋다. 그냥 뭘 하지 마라 일단. 네. 하지 말고 있는다는 확약을 해주면 그거를 미국에 전달해가지고 내가 무엇이게 하겠다. 그럼 김영철이 이렇게 대답했겠죠. 북미 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요, 내가 물어봐야 됩니다. 김정은 우리 지도자한테 물어봐야 되고 남북 정상회담 얘기하시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게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지요. 그러면 또 김영철이 남북 대화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물어봐야 되고 제가 북미 대화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아예 그 전제 조건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 얘기가 굉장히 지루하게 반복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를 했겠죠. 호텔에서 담배 피고. 네. 관광을 시켜줬어야죠. 그러니까 관광을 시켜주면서 구워 삶은 다음에 이게 뭐 영철이 형 하면서 영철이 형 46년생이니까 네. 우리 문 대통령 53년생인가 그렇잖아요. 영철이 형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폭탄주 한잔하면서 예. 우리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 비핵화 그걸로 가자 이렇게 해서 했었어야죠. 네. 잘 안 되니까 북미 대화 거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뭐 우리가 뭐 참여할 의사가 있다거나 하는 발언은 좀 약간 수위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민아 씨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이 김영철 부장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비핵화로 가는 출구로 가는 방문론까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북한 쪽은 특별한 반응이 없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렇게 나온 건데 아마 무슨 반응은 했겠죠. 근데 이제 아마 그거를 굳이 전달할 그 뭐 얘기가 아니다 싶어서 얘기가 잘 됐으면은 다 네. 공개를 했겠죠. 그 얘기를 네.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을. 네. 물론 뭐 외교적으로 민감하니까 안 했을 수도 있으나 네. 제 생각은 그렇게 약간 얘기가 공전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도 이게 좀 성과가 있는 대화가 제대로 나왔으면 물론 뭐 미국이나 여러 뭐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살피고 해야 될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텐데 특별하게 나온 보도가 많이 없어서 좀 그런 크게 성과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하나 또 궁금한 게 이런 게 생깁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사실상 남쪽 그러니까 한국 정부보다는 주로 이제 그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정책 쪽을 주로 추진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서는 이번 물론 상황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그 남북 정상회담 이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북미 간의 대화 물론 트럼프로 바뀐 상황이 뭐 있겠습니다만은 남북 정상회담 쪽으로 해서 자꾸 남만 쪽과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그 전까지는 뭐 지난 8년간 9년간 뭐 안 받아주니까 그런 거고요. 네. 남한에서 일단 그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는 이제 자기들을 향한 대북 제재를 이제 회피하기 위한 뭐 이런 일종의 그 과거에는 통미봉람을 했다면 이제는 뭐 통남 복미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막 쓰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종합적으로 좀 봐야죠. 지금 이제 자기들이 핵무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핵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네. ICBM도 만들었어요. ICBM 여기서 더 만들면 미국이 때릴 것이고. 네. 어쨌든 그래서 미국을 향한 위협의 국면은 일단 1단계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 국면은 어쨌든 북미 간의 어떤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남한더러 중재를 서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중국더러 중재를 서달라고 하는지 누구한테 중재를 서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측면이 있고 이것을 이제 그 북미 대화를 얘기하지만 늘 이제 북미 대화를 늘 추구해왔고 늘 하고 싶어 왔죠. 근데 북미 대화를 하고 싶은 이유는 체제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네. 체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체제 보장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 사담 후세인은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카다피가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그렇게 그 꼴 난다 이렇게 보니까 그 핵과 ICBM으로 자기들도 카드를 갖춰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협상 카드로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북미 수교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체제 보장이죠. 수교를 한다는 것은 네. 체제를 보장해 주는 거니까 그 체제 보장을 받자 이 계산을 갖고 있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태도는 체제 보장은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트럼프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이 체제 보장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오케이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핵을 포기해라라는 건데 핵을 포기해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가진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하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라고 하니까는 우리는 그거를 포기할 수 없는데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핵을 갖고 있는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 군축회담을 합시다.
하겠다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고 네. 그 누가 중재를 서줘야 그러면 양측의 어떤 입장의 어떤 그게 수렴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결국 중재를 서주는 것은 남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이제 남한에 접근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 같은 걸 보면은 북한이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트럼프가 실제로 군사 옵션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다라는 이런 이제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미국이 군사 옵션을 행사한다고 할 때 그것은 가능성이 없다고들 다 봤어요. 네. 근데 지난해 말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코피 전략 얘기가 나오고 네. 이게 심상치가 않다라는 분위기가 돌면서 군사 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다들 봤거든요. 네네. 저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 북한도 야 그러면은 이대로 이 어떤 상황의 어떤 그 반전을 모색하지 않으면은 실제 군사 옵션이 작동해서 우리는 카다피 된다, 사담 후세인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그러면 남한 정부를 뚫자 아마 이렇게 태도 변화를 한 측면도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 3월 중순이 지나면 패럴림픽이 끝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올림픽 모두가 모두 완료가 되면 아마 한미 군사훈련 재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근데 어제 또 항상 천기누설 하시는 문정인 특보가 또 얘기했어요. 네. 문정인 특보가 그 한미 군사훈련은 지금 뭐 연기나 축소는 불가능한 것 같고 이대로 가면은 4월달에 재개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전에 패럴림픽 기간 동안에 북미 간에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고 진전이 있으면은 뭐 한미 군사훈련 일정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송영묵 국방부 장관이 화를 냈죠 또. 네, 뭐 화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화내갖고 경고 먹었기 때문에 네. 화까지는 아니고 그 양반은 그런 결정을 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정리를 하긴 했는데 네. 3월 18일인가 뭐 어제 지나면은 뭐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연기나 축소는 뭐 문정인 특보 말로도 그렇고 어려운 것이죠. 네. 그 전에 이제 뭐가 상황의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이제 진전이 없는 상황이면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그 북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뭐 떠들겠죠. 네, 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평화 모드가 좀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예년 수준만큼만 하면 뭐 약간 상황 관리가 리스크 관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게 오지 말아야 돼요. 그 핵잠, 네네네. 그다음에 항모, 핵 잠수함, 그다음에 그 폭격기, 핵미사일 장착 가능한 폭격기 이렇게는 오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 3대 전략 무기가 오면은 이제 또 뭐 북한도 뭘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안 오면은 북한도 적정한 수준에서 말폭탄으로 뭐 끝내는 수준에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3, 4월 달에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뭐 지방선거 분위기로 점점 가겠지만 이 동북아 관계 문제에서는 3, 4월 달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나오는 뉴스들을 신중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김영철은 그렇게 해서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방카와 김영철은 지난번에 김여정과 펜스 그리고 김영남과 펜스처럼 인사조차 나누지 않고 서로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북미 관계가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뭐 그런 거 상징적인 사건 같은데요. 25일 밤에 평창 올림픽 폐막식이 열린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이 이렇게 나란히 앉았는데요. 네. 여기서 인사를 안 나눈 겁니다. 문 대통령은 기빈석에 들어서면서 먼저 와 있던 이방카 보좌관, 김영철 부장과 악수를 하고 관중석을 향해서 손을 흔들었는데요. 6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빈석에 문 대통령 부부를 중심으로 김정숙 여사 바로 옆자리에 이방카가 앉았고요. 류엔둥 중국 부총리도 같은 줄에 앉았었습니다. 김영철 부장은 그 뒷줄에 앉았는데요. 이방카 보좌관과는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대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뭐 인사를 안 한 거예요. 문 네. 대통령과 문 대통령 부부와 이방카 보좌관, 김영철 부장은 태극기를 든 우리 선수단과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든 북한 선수들이 입장할 때는 함께 일어나 박수를 치기도 했지만 이방카와 김영철은 어떠한 접촉도 인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당시에 이방카와 김영철은 이렇게 대외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북한과 미국 쪽 인사들이 네.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하튼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고요. 이방카는 그래서 이제 그 이 폐막식이 끝나고 26일 날 출국할 때도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이 26일 출국하면서 한국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한다. 멋진 방문이었다고 뭐 신나고 훌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시 방문할 날을 고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엑소 만나서 신났나 봐요. 네. 아, 그거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엑소랑 쉘 그걸 해가지고 네. 영상으로 애들이 찍어서 너무 좋아한다면서. 네, 자기 아기들 좋아한다고. 네. 뭐 하지만 이방카는 전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장이 밝혔던 북미 대화 의사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김영철 부장은 문재인 대통령 말고 이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김영철 부장이 26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재차 말한 겁니다. 네. 북쪽은 북미 대화를 위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 전제 조건을 따로 내걸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화를 위해서 북쪽이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도발을 자제하는 등 별도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냐는 질문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시인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북한이 이렇게 나름 거듭 저자세를 보였기 때문일까 싶은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주지사들과의 연례 회동에서 북한은 대화를 원하고 우리도 대화를 원하지만 미국은 적절한 조건에서만 대화할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는 것이 내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김영철 부장이 2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데 따른 첫 반응이었던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적절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 대화에 앞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었죠. 네, 북한이 가진 유일한 카드 이 핵무기에 대해서 비핵화 조처를 해야지만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네. 나오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상 북미 대화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전망이 되어 왔었는데 어쨌든 적절한 조건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민하 씨가 말한 대로 패럴림픽 쪽이 또 뭐 올림픽이 벌어지게 되니까 또 여러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 이 기간 동안 북한과 미국 사이에 또 한국 정부가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런 부분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해도 그 비핵화라는 게 실질적으로 뭐냔 말이죠. 네. 예를 들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핵동결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오래 걸리는 비핵화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죠? 한 10년 걸리는 비핵화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네. 그거는 비핵화로 대화를 시작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대화의 출구가 비핵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우리 문재인 정권의 방법론이죠. 그게 핵동결로 네. 시작해서 비핵화로 끝나는 대화를 하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데는 그런 거는 비핵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그거에 대해서는 입장 없어요. 어떤 게 비핵화인지가 없어요. 아니면 옛날처럼 그 냉각탑을 뭐 폭파하면 그것이 비핵화인 것인지. 네. 그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핵화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이 영어로 있는데 뭐 잊어버렸어요. CVID입니까? 뭡니까? 네. 그 원칙에 대해서 완전 이거대로 하려면은 이게 핵사찰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IAEA든지 뭐든지 가가지고 네. 점검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옛날에 그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도 이 핵사찰에 대한 반대급부를 미국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가 서로 얘기가 엇갈리면서 이제 나가리 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IAEA가 바로 이거 오케이 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조건이라고 해도 비핵화만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지 비핵화가 아니면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열지 않는다. 뭐 이렇게만 얘기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대표적인 대북 대화파라고 꼽혔던 조셉 이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곧 사퇴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CNN 등 미국 언론 26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번 주말 사퇴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의 대북 협상 실무대표는 사퇴를 하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네. 헤더 나우트 국무부 대변인은 조셉 윤이 개인 사정으로 은퇴를 결심했고 틸러슨 장관이 그의 결정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셉 윤 대표는 이날 CNN에 이 시점에서 은퇴하기로 한 것은 전적으로 내 결정이라며 주미 한국 대사관 쪽에도 사퇴가 아니라 은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조셉 윤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몇 안 남은 비둘기파로 분류되는데요. 네. 그가 갑자기 사퇴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더 강경해질 수도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11월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조셉 윤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드리머,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제 뜬구름 잡는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네. 불린다고 했는데요. 대화파인 조셉 윤 대표가 백악관의 강경파와 지속적으로 충돌해 왔다는 내용을 밝힌 겁니다. 네. 이 조셉 윤 대표가 사퇴한 부분은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충성심이 부족한가 보죠. 이 양반이 소위 말하는 이제 북한이 도발을 60일간 중단하면 그것은 대화의 신호로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죠. 네. 그 대화의 미국으로서의 어떤 미국 입장에서 대화의 전제 조건에 턱을 확 낮춰버린 그런 의도하지 않았다. 네. 그런 이제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아마 지금 이제 대화의 문턱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냥 둘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을. 네. 근데 이 사람 어차피 트럼프 사람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경파와 온건파의 충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럼 강경파가 누구냐, 그죠? 강경파가 누구가 있으니까는 백악관에서 조셉 윤도로 드리머라고 그랬다는데 그럼 드리머라고 부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트럼프가 부른 건가? 그거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부른 이제 진원지가 백악관 NSC라는 거거든요. 네. 그 NSC 보좌관은 허버트 맥메스터 아닙니까? 그 허버트 맥메스터가 지금 강경파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근데 허버트 맥메스터가 그러면 트럼프의 복심이고 트럼프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인물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지금 네. 맨날 구박당하고 있어요. 허버트 맥메스터가. 왠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트럼프가 볼 때 허버트 맥메스터는 일못인지 맨날 구박을 하고 허버트 맥메스터도 지금 살기 바빠요. 네. 렉스 틸러슨도 계속 이제 교체설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네. 허버트 맥메스터도 똑같이 교체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강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조셉 윤이 하는 얘기 중에 또 어떤 중요하게 볼 만한 게 이제는 북미 대화에 어느 정도의 그 조건이 갖춰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트럼프랑 코드가 맞는 사람이 이 대북 대화 국면을 관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것도 있거든요. 네네. 일부 언론과의 어떤 인터뷰 이런 것에서 그런 걸 볼 때 조셉 윤의 퇴장이라는 게 대화의 어떤 남은 길을 다 엎어버린다 이런 것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의 문제일 수 있다. 트럼프가 믿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국면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것은 이제 대화 국면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실질적으로 만약에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할 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대화의 어떤 궤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셉 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별다른 충성심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제 자율성을 갖고 개입할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대로 대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속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아니면 진짜로 우리 외교부가 밝히는 대로 진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 확인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어쨌든 간에 육자회담 대표란 말이에요. 네,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인데 이 사람도 인지 없고 이 사람 후임으로 누구를 임명할지도 몰라요. 그것을. 그렇죠. 이 사람 뿐입니까? 주한 미국 대사도 후임이 누군지 몰라요. 네. 어저께 마크 대포입니까? 이름이? 마크 대포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나와가지고 또 한참 얘기를 했죠. 우리는 전제 조건이 비핵화인 대화만 하고 이렇게 함부로 보상을 주지 않을 것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계속 우려하고 있는 건 그 문제예요. 우리가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고 할 때 그 대화에 나섰기 때문에 제재를 풀어준다든지 이런 보상을 주면 그 보상만 낼름 받아먹고 얘기가 끝날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확실한 어떤 전제 조건이 비핵화를 분명히 하는 그런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럼 그걸 누군가가 어쨌든 우리 정부하고 뭔가 파이프라인을 갖고 뭔가 조율하거나 접촉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씩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특사를 이제 자꾸
견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것은 뭐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일단 대미 특사를 보내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게 뭐 정우용 실장이 될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미 특사로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이 북미 대화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빨리 이 주한미국 대사든지 그게 뭐든지 좀 대화의 창구를 좀 지정해 주시라. 담당자를 지정해 달라. 이게 뭐 청와대 백악관이 매일 통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요구들을 해야 되지 않나. 아 그리고 조셉 윤의 경우에는 또 저 일본이 싫어한답니다. 일본이 왜요? 뭐 대화 얘기 자꾸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일본은 네네네. 일본은 북한이 계속 이 동아시아의 문제아이고 미국의 미움을 계속 받아야 일본은 그래야 유리해요. 그래야 개헌을 할 수 있죠. 그런 측면도 있고 그 개헌을 하면서 동시에 북한 문제를 아베 신조가 풀면 돼요. 네. 납북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는 거죠. 북한에 가가지고 과거 고이즈미가 한 것처럼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북한과의 문제를 푸는 당사국으로서 외교적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는 그 국면을 만들어야 또 일본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 경색되면 남북 관계 그다음에 북미 관계 이게 다 경색되면 항상 일본 역할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일본 역할론을 누가 얘기하냐면 일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를 항상 얘기해요. 지난번에도 잠깐 나왔었어요. 이게 얘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일본이 이 조셉윤 싫어하고 비토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트럼프가 그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이군요. 여하튼 지금 여러모로 빠른 속도로 지금 올림픽이 진행됐고 뭐 물론 이제 폐막했습니다만은 진행되는 순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국내에 있는 모든 이슈를 이렇게 뭐 잡아먹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물론 국내에서는 미투 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하겠지만 정치적인 이슈는 지금 여의도 이슈도 전부 다 이 김영철 이슈가 잡아먹어서 여의도 조금 하죠 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좀 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그 3월 달과 4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여러 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고 이제 올림픽이 패럴림픽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본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북 관계와 또 이 북미 관계가 상당히 큰 전환점을 맞이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부분의 뉴스를 보시기에 오늘 방송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저희는 본 방송을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의도 동물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봬요. 네, 디스펙트 속 소코너 김민아의 여의도 동물원 오늘은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마침내 검찰이 30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이 판결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구형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간단하게 배경 설명들을 아니 드리기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말이에요. 네네. 어떤 아저씨가 탔어요. 할아버지급 아저씨가 탔어요. 네. 아저씨급 할아버지일까요? 할아버지급 아저씨가 tas어요. 네. 뭐 갑자기 흐설설하더니 난 검찰총장이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 장래희망을 가질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검찰총장이 될 거야.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바지를 이렇게 입어. 바지 이렇게 보니까 무슨 표본무늬 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네. 저 뭐라는 거지? 한참 검찰총장이 될 거라는 얘기를 사방에 대고 막 하는데 근데 저같이 험상궂게 생긴 사람한테는 안 합니다. 야,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막 하더니 네. 검찰이 박근혜를 구속시켰대요. 그 옛날 얘기잖아요. 네, 그게 부당하다면서 자꾸 떠들면서 자기는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구형에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예. 구형 얼마 전에 네. 제가 이제 서부지검 근처에 살거든요. 회사 네. 근처에. 그래서 걸어가는데 누가 고소장을 써놓은 거예요. 거기 보니까 피고소인이 윤석열로 되어 있고 막 제가 그래서 이게 저는 기자니까 이제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윤석열이 적혀있으니까 이제 뭐 혹시 기사 내용이 있나 싶어서 봤는데 뭐 박근혜를 해석하고 막 줄줄이 A4지 막 그 수기로 막 너무 열심히 적어놨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그랬었는데. 구형하는데 또 서초동에 나타나갖고요 태극기가 예? 자기들 3,000명 모였다고 하고 경찰은 고개를 한번 갸우뚱한 후 1,000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네. 울고 막 또 네. 난리가 났죠. 지금 태극기의 정체성도 약간 혼란이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 네. 계속 태극기를 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아. 주변에 주택가에 보면은 네. 그분들이 이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분들인데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365일 24시간
네. 태극기를 개항하겠다고 이제 방침을 내부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인 것 같은데 비 오면 법 위반입니다. 비 오면 달면 안 되는데 그거. 법인지 시행령인지 아니 뭐 이제 위반인지. 앞으로 그러면은 3.1절이나 뭐 광복절, 현충일 이럴 때 태극기 못 달겠어요. 네, 그래서 이 태극기가 약간 정체성에 약간 위기를 맞으면서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 316일 만이었죠. 네. 엊그제 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고요. 벌금 1,185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화끈합니다 벌금. 네, 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제 탄핵이 돼서 법정에 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구형과 벌금이 요청이 된 건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그 최후 변론에서 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는 발언을 끝으로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구형을 했고요. 네. 이날 마지막 변론에도 박근혜 대통령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네네네. 박 전 대통령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전준철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은 이렇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피고인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가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최순실이 20년형을 네. 받았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네. 어떤 의미라고 좀 보면 될까요? 그 최순실은 구형이 얼마였는지 잊어버렸네요. 25년이었나? 25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25년이었는데 20년이 나와서 이제 많이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실제 이제 선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4월 2일을 난다고 합니다. 네. 예. 최순실 재판부랑 박근혜 재판부랑 같은 재판부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정호성 재판부도 같은 재판부고 네. 종합해 보면은 거의 유무죄 판단은 그 두 재판 최순실 재판과 정호성 재판에서 끝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박근혜 범죄 사실이라는 거는 그들과 이제 공동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지금 유무죄 판단은 끝난 것이고 그 형량 문제가 남은 것인데 네. 최순실보다 낮은 형량을 주면은 그게 웃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고 최순실은 그냥 동네 사인인데. 예, 동네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보다는 높게 나오는 것이고 근데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는 낮게 주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네. 네. 그러면 25년이 나오겠다. 그게 24나 뭐 27 이런 거 애매하니까. 네, 25년이 나오겠네요. 25에서 자르지 않을까라고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25년이 나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나이가 이제 52년생인가 그러니까. 그날 네. 20 그 구형을 30년 했잖아요. 네. 그 직후에 바로 실검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 나이, 박근혜 대통령 탄생 연도 이런 것들이 올랐습니다. 네, 52년인가 그래요. 네. 66세 뭐 67세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25를 그냥 산술적으로 더했을 때 90살이 넘어야 이제 뭐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네. 물론 세상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네.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은 안 해줄 것 같고 네. 다음 정권이든지 어디서든지 사면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네, 뭐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박근혜 최순실 태극기 프렌즈들은 그 항변을 할 수 있겠죠. 옥사하라는 겁니까? 이거를 또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도 더한 판결이라는 등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나타나가지고 네. 사형보다도 더한 구형이라는 등 그러면 장제원은 탄핵을 왜 찬성했습니까? 그 웃기는 일인데. 장제원은 참 재밌는 인물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계속 무슨 박근혜 구형을 갖고 판결도 아니고 구형이 부당하다. 왜 김영철이 뭐 이렇게 하도 부당하다. 극단적인 전술을 쓰면서 네. 자꾸 문제를 이제 회피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무죄 판단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앞으로 전망하기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판결은 그렇게 될 것인데 다만 이제 2심 대법원 판결 이렇게 있겠지만 박근혜에 대한 사법 처리는 뭐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면은 이게 정치라는 게 이제 정치의 문제가 남은 건데 네. 박근혜를 사법 처리하면은 그럼 이제 모든 게 이제 정리되고 우리는 이제 해피한 삶을 사는 것이냐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건 아니고 박근혜 사태가 남긴 우리의 정치의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정치인들이 맨날 저렇게 겉으로는 저 뭐 좋은 얘기 하더라도 뒤에서는 다 이렇게 뒷주머니 차고 뭐 그걸로 돈 땡기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박근혜 전에는 뭐 그런 거 다 음모론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최순실이 뭐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이런다고 썬데이저널 USA가 열심히 써도 네. 그거 다 음모론. 야, 이거 물론 뭐. 이제 뒤늦게 네. 이명박이 더 심한 여러
여러 방향에서 돈 땡긴 것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최순실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 그런 정도까지 심각하게 그렇죠. 국정이 유린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누구도 네. 하지 못했었죠. 네. 네. 그게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의 어떤 의심이 사실이라는 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음모론이 사실이다. 음모론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촛불 집회 그렇게 많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럴 네. 수가라고 충격을 받아서 그 네. 음모론이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는가? 그러면은 앞으로 정치를 볼 때 뭘 봐도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단 말이죠. 네. 또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정치를 갖다가 그렇게 보는 것은 사실 정치를 죽이는 길이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어쨌든 명분과 가치를 갖고 하는 것인데 네, 네, 네. 결국 그 명분과 가치라는 건 거짓말이고 뒤에서 저 자식들이 어떻게 짬짬이를 하고 뭐 이런 얘기만 남으면 정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모든 상황에 대한 프레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그 가장 이제 그 미나 씨가 쓴 냉수사회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그 있는데 명절을 이렇게 또 예, 이게 결국은 그런 거죠. 지금 언론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네. 정치인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네. 것이 이렇게 너네의 네. 어떤 그런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너네 위선 한결에 맨날 뭐 진보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네. 뒤로 막 온갖 짓거리를 다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네, 무슨 네. 뭐 만평 이런 걸로 막 뭐 이게 쓸데없는 시비 걸고 막 뒤에서 뭐 이러고 있다. 네, 너무 네, 재밌다. 문재인 뭐 이렇게 연맥이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러고 있다 한결에가 네, 이런 네, 의심들을 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그런 뭐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한 점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이 막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뭐 음모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는 시선들이 지금 만연해 있어서 네. 네, 좀 우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또 정치가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요. 그게 자유한국당의 정치라는 맞습니다. 거죠. 지금 하는 게 네. 다 그렇잖아요. 김영철이 와가지고 뭐 문재인하고 뭐 짝짝꿍을 했다. 문재인은 종북이다. 이게 항상 종북이라는 키워드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게 있어요. 네. 겉으로는 어떤 좋은 얘기, 자유주의적 얘기,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아주 우리 사회의 인권과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뒤로는 북한의 전체주의에 동조하고 북한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빨갱이, 즉 종북주의자에 대한 정의 아닙니까? 네. 그게 정의거든요. 네. 그게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삼천포인데 미투 운동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네. 조선일보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조선일보 일면을 보고 지난주 거를 보고 거기에 진보의 이중성 이런 게 딱 써 있어요. 네. 진보의 이중성이라는 게 뭐냐? 진보들이 무슨 겉으로는 무슨 뭐 페미니즘 얘기하고 무슨 인권 얘기하고 정의 얘기하고 정의구현 사재단 이런 거 외쳐놓고서는 뒤에서는 이렇게 막 자기들의 어떤 그 삐뚤어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런 일들이 나하고 있고 그거를 이런 진보 단체들, 진보 언론들이 다 감싸고 그거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있다. 이게 참 봐라 진보의 이중성이다. 그 겉과 속이 다른 놈들이다라는 똑같은 이제 프레임을 막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든지 사회적 갈등이든지 뭐든지를 모든 걸 다 어떤 똥 묻은 개, 이 똥 묻은 개들의 싸움으로 만들고 네. 사람들이 이 정치 이거 뭐 안 돼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뭐 그런 상황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안 되죠. 네,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의 방식이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그게 아니라 정치는 역시 가치와 명분과 노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현실이냐? 사실 또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음모론의 상당 부분이 또 사실로 기결되는 거를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거야 아마. 네. 이명박을 보십시오. 금융 4대 천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팔성 아저씨를 그 우리금융 지주 시킬 때 이게 고대 후배고 자기 지지한 사람이어갖고 이렇게 막 찍어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도 됩니까? 이렇게 막 항의했거든요. 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니고 돈을 냈구나. 매간 매직이었구나. 이명박은 역시 고대 인연으로는 안 된다. 돈이 있어야지만 유명해진다. 야, 이거는 거죠. 네. 우리 금융 지주시키는 것도 그게 금융기관이니 4대 금융기관 4대 시중은행인데 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직책인데 그것도 돈 내야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아니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직책을 갖고 돈을 대부그룹은 뭡니까 또 그것은 매관 매직을 했겠습니까? 네. 그
그런 걸 한 건데 물론 이제 정두원 이런 사람들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더라고요. 네. 그것도 다른 무슨 맥락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그 정도니 얼마나 많은 음모론이 또 현실이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들이. 그게 맞는데 다만 그것이 그런 음모론들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썩어서라는 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본질은 그 정치의 성격이 뭐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정치의 성격 그런 이제 음모론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정치의 성격을 우리가 부정한다고 하면 그 반대편에 있어야 될 정치는 뭐다라는 걸 우리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지금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그 얘기를 사실은 적폐청산으로 퉁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적폐청산만 하고 있는 현재 분위기 물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당연하죠. 네, 그런 거를에 대한 그 청산을 한 뒤에 무엇을 이제 가치로 내세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특별한 가치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못하고 그거 어렵죠. 그게. 예,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될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못하는 상태지만 어쨌든 적폐청산에만 너무 많은 것들이 집중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나름의 일리는 있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당연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지만 네, 네. 예를 들면 이 정권은 제가 볼 때는 뭐 잘 하리라고 봐요. 5년 동안. 5년 네. 동안 큰 탈 없이 잘 하리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의 캐릭터도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는 그렇게 뭐 그 무슨 뭐 돈 문제 그다음에 무슨 뭐 그런 뭐 농단 뭐 이런 것이 용인되는 캐릭터는 아니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네. 이 5년은 넘어갈 수 있는데 요 다음 5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왜냐하면 뭐 진짜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 일이죠. 네. 그런 경우에 만약에 다음 5년에 혹시라도 그 다음 5년에 이제 민주 정권이 또 이제 들어섰는데 그 정권에서 무슨 이상한 사고가 난다. 왜냐하면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니까 네. 무슨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야 이게 역시 민주주의 얘기하는 놈들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고요. 네. 그러면서 사회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요즘엔 또 말이죠. 일본 정치에 대해서 내가 또 너무 모르고 떠든 것 같아서 네. 일본 정치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 보니까 그 제가 읽은 책이 얇은 책이 있어요.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라는 주황 색깔 얇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진자 운동을 얘기를 해요. 진자 운동. 일본 정치가 좌우로 막 이렇게 진자 운동을 했다 몇 번. 네. 90년대 정권 바뀐 것도 그렇고 자민당 체제가 90년대 잠깐 끝나잖아요. 그리고 2009년에 다시 끝나고. 그렇죠. 이런 네. 진자 운동을 하지만 진자의 축 자체는 오른쪽으로 계속 왔다. 네, 그리고 네. 그렇게 온 이유는 일본 정치가 과거에 전후에 그 이익을 나누는 정치. 그래서 관료와 토건 세력과 그다음에 그 정치인이 서로 담합해가지고 국책 사업을 남발하고 그걸 수주를 받고 그 수주 받기 위해서 관료에 돈 주고 네. 관료는 정치에 진출하고 뭐 이런 연합 관계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고인물을 만든 것이고 네, 네. 그 고인물을 개혁하자고 하면서 갖고 온 대안이 예를 들면은 누굽니까 우리 잊어버렸다 뭐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이름을 그 일본 사람 이름이니까 네. 잊어버리죠. 오부치게이조 아닌데 네, 그 오부치게이조는 총리고 아무튼 그런 류의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플러스 이런 이제 그 보통 국가를 개혁으로 갖고 온 거예요. 네, 네, 네. 과거 정치의 개혁. 왜냐하면 일본은 전후에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본류라고 하는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네. 우리는 안보엔 손 안 대고 그 돈으로 다 경제 개발이나 하자라고 하는 축이 정권을 유지했던 거고 걔들이 그 구체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개혁하려면은 보통 국가와 이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고 역할을 하자라는 보통 국가와 신자유주의를 개혁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개혁으로 드리밍 상황이 우측으로 쭉 끌어오는 어떤 단초가 된 거거든요. 네네. 진자의 축을 우리나라도 과거의 국가주의를 비판한다면서 사실 민주 세력이 이런 민주주의 플러스 시장화를 갖고 왔어요. 네, 국가주의 그렇죠. 비판한다고 네. 해서 네. 그게 개혁으로서 들어왔지만 사실 그게 또 오른쪽으로 진자의 축을 오른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또 발휘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세계적 트렌드가 글로벌 이제 스탠다드가 그래서였던 측면도 있지만 글로벌 네. 스탠다드가 또 그 방향이었던 측면도 있지만 이젠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스탠다드는 다 그랬던 것이 양극화를 너무 심하게 만들었고 극우 정치의 어떤 그 토대가 된 거죠. 토대가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럼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네. 다른 대안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안을 만들기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적폐청산과 플러스 그 적폐청산에 호위무사를 하는 진보정당 이런 조합으로는 그것은 어렵다. 네. 이런 생각을 저는 깃발을 집에서 들어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깃발을 들어주세요. 저는 공룡 잡고 있습니다. 몸 깃발을 합니다. 연신내에 깃발을 꽂고. 네. 네. 연신내에서 공룡을 잡고 네, 알겠습니다. 한송검으로 저 한송검 유저입니다. 한송검으로. 네, 그리고 지방선거 얘기 잠깐 네.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뭐 지방선거는 아직까지 크게 이슈는 없고요. 뭐 지난주에 잠깐 얘기 드렸던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설도 금방 사그라들고 지금 별다른 이슈는 없는데 민평당 이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온 민평당과 정의당이 지금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지방선거를 위해서 연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될까요? 일단 지방선거가 예를 들면은 지역별로 보면은 호남은 완전 민주당 판이고요 지금. 네. 이게 바미당이든지 민평당이든지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 네, 바미당은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바미당의 유일한 활로가 이제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가 지금 돼버린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로 활로를 찾아야 지지율 부스트가 되는데 그것도 얼마나 될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고. 네. 그 안철수 서울시장 카드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안철수를 그냥 지지하고 말 건지 이심전심할 건지 그걸 고민하는 상황이고. 네.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나와가지고 남경필로 대강 치러보자라는 게 또 바미당과 자한당과 이런 어떤 그 이심전심이 또 있을 것이고 수도권은 이런 구도이고 네. 몇 차례 얘기했죠 이건. 그 호남은 민주당 판이고 영남은 흔들리고. 네. 그래서 어저께 2월 28일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대구 갔습니다. 네. 대구 가서 우리 대구 출신들의 또 자부심이 또 있더라고요. 228 운동에 대한. 네. 있어요? 이재훈 잘 몰라요. 이재훈 TK 대표. 잘 모릅니다. 네. 228이 있대요. 나는 아니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네. 있는데요. 대부고등학교가 뭐 그거요? 뭐 대부는 뭡니까? 네, 뭐지 그게? 여하튼 뭐 대륜고? 학교는 있는데요. 대륜고. 네네. 아 대륜. 네. 네. 그 대륜동문. 학교가 그때 그 뭐 2.18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인물. 독립운동이에요? 네. 민주운동. 민주운동. 네. 네. 거기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해서 네.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있는데 네. 대구에서 뭐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날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확실한 립서비스 화끈하게 해줬어요. 네네 그랬죠. 일단 그 228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몰랐는데 대구 사람도 지금 모르니까 난 당연히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가 네. 있기 전인가요? 예, 있기 전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닌가? 있기 전이니까 2월 28일이니까. 그렇죠. 2월 28일이니까요. 아닌가? 뭐 잘 모르겠다. 예. 예. 어쨌든 4.19를 촉발한 그렇죠. 예, 계기가 된 네. 뭐 일종의 학생들이 그렇죠. 이렇게 이승만 정권의 어떤 부정을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난 저거다. 예. 그 전에 57년인가에 4.45 개헌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것 네, 때문에 이게 이승만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 장면 조병옥 장면 이렇게 나올라다가 조병옥 박사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네네네. 장면 부통령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장면 부통령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장면이 근데 2월 28일 날 대구에서 유세를 할 것인데 이승만 정권이 그걸 보고서는 야 이게 뭐 판이 심상치가 않아 이렇게 봐가지고 야 얘들아 고등학생들 저 쓸데없이 유세장 나오지 말고 학교 가라. 일요일인데 2월 28일 일요일인데 일요일 학교 가고 싶겠어요? 그래갖고 데모했습니다. 일요일 학교 왜 가냐 이래갖고 우리 민주화가 좋다. 예? 일요일 날 학교 가라고 하는 이승만 정권은 물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독재 정권. 그래갖고 그거 막 잡혀가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2.28 민주운동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양심 있는 전국 단위 언론들이 보도를 해가지고 그게 뭐 마산인지 뭐 어디인지로 이어지고 뭐 그게 이제 4.19도 이어지고 뭐 어쩌고 됐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스토리가. 네. 맞습니다. 네. 그 어저께 기사를 봐갖고 이렇게 생생한 기억나네요. 난 네. 대구 사람도 아닌데. 그거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촛불 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2.28 운동이 촛불 정신이다. 그리고 2.28 운동이 이렇게 국가 기념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광주의 5.18과의 어떤 연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달빛 동맹에도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대구가 그렇게 보수의 무슨 어떤 성지고 보수 정치만 하는 그런 동네 아니다 여기가. 우리 옛날에 돌이켜 보면은 다 우리 선비 정신을 통해서 다 이렇게 잘못된 일에는 다 이렇게 발벗고 나섰고 지금 이렇게 대구가 무슨 보수의 어떤 꼴통에 무슨 뭐 모인 것처럼 김민아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TK 뭐 어쩌고 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런 취급이나 당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까? 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네, 어쨌든 의미를 아주 세게 부여해서
대구의 어떤 그런 시민들의 자존심을 좀 세워준 네. 그런 발언들을 한 거죠. 대구 사람들이 지금 뭐 시큰둥할지 몰라도 지방선거 되면 이 얘기가 좀 생각날 수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김부겸 장관이 나온다면 뭐 김부겸 대구 사람 김부겸이 대구고 김부겸이 나온다면 뭐 모르겠는데 근데 안 나온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대구는 그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고 네. 경북은 뭐 답 없고 경남 부산 경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요동치고 있고 네. 특히 부산은 이제 김영춘 장관이 나오느냐 뭐 그것에 따라서 오고돈 씨의 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고돈 씨가 김영춘 장관이 술 마시면 자기 안 네.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네. 네, 그게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닐까 김영춘이. 김영춘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닐까. 네. 뭐 아무튼 간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친민주당이야로 가는 건데 네. 아무튼 요동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방선거 판세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민평당이 뭐 지방선거에서 뭐 재미 못 보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다라면 국회에서라도 좀 역할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서 교섭단체를 만들자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교섭단체를 못 만드니까요. 왜냐하면은 바미당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을 안 시켜주고 3명을 네. 제명 안 시켜주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끌어모아도 사실 뭐 교섭단체 구성은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래서 정의당 6석이랑 합치면은 지금 바미당이 아니라 민평당이 그냥 따지면 14석인 거 아닙니까? 네. 14 더하기 6은 20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끊임없이 흘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공동교섭단체를 할 경우에 그러면은 실익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잘 될 것이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두 개를 따져봐야겠죠. 네. 실익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는 게 국고보조금이랑 원구송인데 국고보조금은 서로 다른 정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렸을 경우에는 생각대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저도 정확하게 무슨 뭐 그런 법 조항이나 이런 걸 보진 않았지만 안 나오나 봐요. 국고보조금이. 네. 그래서 사실 오히려 민평당 쪽에서는 얘기하기가 더 쉽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네. 공동교섭단체를 그런 얘기를 할 수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원구성 측면에서는 좋은 게 뭐냐면 상임위원장을 좀 배분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교섭단체로서 원구성 협상에 참여하면 그래서 사실 상임위원장이라는 권력은 대단히 국회에서 중요한 권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물론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이 돼서 그게 뭐 상임위원장을 몇 개나 갖고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평 플러스 정의가 네. 근데 그래도 두 당이 합쳤는데 그 쇼부를 잘 쳐가지고 민평당 출신 1명, 정의당 출신 1명 정도는 해주세요라고 뭐 얘기 정도 꺼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이제 희망사항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혹시 정의당 출신 상임위원장이 환노위나 이런 데를 갖고 갈 수 있다면 뭐 해피한 그림일 수도 있겠다. 네. 뭐 그런 이제 계산도 가능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짱구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네네. 정의당도 지금은 부정적이에요. 대략 기준은 부정적인데 우리는 정체성이 달라서 못하겠다라고까지는 안 합니다. 네. 정의당이 나오는 얘기가 제안이 오면 정중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지.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올 때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봤는데 네. 의외로 약간 실체가 있는 얘기가 지금 돼가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이랑 민평당은 어쨌든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좀 저는 다른 정당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게다가 뭐 어쨌든 정의당은 진보 정당이고 네. 민평당은 사실상 뭐 호남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정의당으로서는 좀 지역 기반 정치는 하지 않는 것이 나름의 원칙이라고 본다면 네.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같은 교섭단체로 활동하는 것이 뭐 물론 이익을 배분하는 정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공동의 가치를 그렇죠. 있을 만한 정치는 안 되는 거니까 네. 네, 정의당으로서는 좀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정치 아닐까 싶기도 그렇죠. 합니다. 사람들이 네.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민평당이랑 공동교섭단체신데 무슨 관계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왜 그러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설명하다가 뭐 날이 새겠죠. 네. 그래서 그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게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자유선진당하고 당시 창조한국당하고 그렇죠. 네.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뭐가 안 되니까 국회 운영이 어려우니 네, 문국회의원이 만들었던 창조한국당. 네. 이게 비교섭단체가 서러워요. 실제로 국회 들어가면 네. 뭐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서러워요. 그렇죠. 네. 한겨레가 안 써줍니다. 기사를. 비교섭단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섭단체 정도 돼야 써주는 거지. 법안 발의도 막 도처적으로 할 수 있고 뭐 이래야 써주는 거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때도 했어요. 그때 근데 사실 두 당의 연결고리가 사실 좀 희미했습니다. 네. 4대강 반대 정도였던 거지.
나머지는 사실 공통 분모가 없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됐어요. 사실 잘 안 된 이유는 저는 그거였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티가 안 나거든요. 네. 그 티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으면 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에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했을 경우에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무조건 제가 뭐 정의당원도 아니고 정의당에 무슨 무조건 정의당에 성공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아니고 성공하면 좋은데 거기도 진보 정당이니까 네. 아무튼 뭐 그런 생각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일종의 그 뭐 호사가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과거에 동료들이 많이 가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 뭐 물론 이제 마음이 짠하고 또 네. 그런 건 있지만 네. 그게 지금 와서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게 여하튼 네. 서로 다 난민 됐는데 네. 예? 이거 뭐 시리아 난민하고 어디 죄송합니다. 저기 제가 또 괜히 또 아픈 네. 부분을 건드려서 시리아 난민하고 저기 뭐 예멘 난민하고 만나갖고 뭐 옛날에 우리가 종교가 어땠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뭐 합니까? 그거를 네. 다 같이 독일에서 지금 뭐 저 핍박받는 신세 되는 거죠. 네, 네. 아니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얘기하다가 와 그래요. 그 정의당이 먼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정의당이라는 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할 거냐를 먼저 정리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원내에서 진보적 가치 특히 어떤 노동의 가치 그다음에 복지제도 보편적 복지의 가치 네. 며칠 전에 경향신문에 오건호 씨가 좋은 글 썼어요. 네. 그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제도가 도입은 됐는데 아동수당으로 네. 도입은 됐지만 어떤 체제의 차원에서 또 전 국가적인 어떤 복지제도의 차원에서의 보편주의는 도입이 안 된 상황이니 네. 이제 논점을 거기로 옮겨가잖아.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봐요. 네네.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쟁점화를 하고 앞으로의 의정 활동은 그런 노동과 복지다 뭐 이렇게 가려면 네.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그 부분에서 민평당이랑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교섭단체를 하는 게 저는 손해라고 보는 거죠. 네. 그것은 손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개혁적 정권의 일원, 네. 개혁적 정권의 우호적인 정치 그룹의 일원이고 그것의 행보를 맞춰가면서 어떤 그 정치 실익을 추구한다. 네. 그 다음에 그것이 좋다. 앞으로 있을 양당제 구도에서 그 자유한국 플러스 바미당 대 더불어민주 플러스 민평정의 이렇게 가는 구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는 게 낫다 차라리. 네. 예.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얘기까지 해줍니다. 그 얼마 전에 슬라보의 지적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네. 금연이라고 써놓고 제떨에 갖다 주는 거죠. 금연이라고 써놓고 제떨에 갖다 주는 거랑 똑같은 네. 것인데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은 적어도 설명이 되는 방식이어야 된다. 네. 그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것도 얘기했죠. 고문은 금지되어 있지만 네. 이렇게 고문하면 된다. 그렇죠. 두 가지 고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가 대북 문제입니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민평당이든지 정의당이든지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것이 사실상 해법이 거의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보면은. 네네네. 그래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평화 군축 뭐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평화 공세로 가려면은 그걸 고리로 공동교섭단체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제도 개혁이에요. 뭐냐면은 선거구제라든지 그다음에 개헌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치 개혁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공동 고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민평당에서도. 네, 민평당도 뭐 사실 어떤 기층에서는 별 관심 없을 건데 네. 천년만년 할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총선 앞두고 그렇죠. 정치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좋단 말이에요. 거기서.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해관계를 좀 일치시켜서 그걸 내걸고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방안은 최소한의 이제 뭐 설명은 되는 방안이다. 네. 그러나 뭐 그것도 뭐 지지자들이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까지는 못 가겠지만 네. 여튼 그런 방법은 있다. 뭐 그래서 정의당이 먼저 자기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그렇겠네요. 얘기죠. 지금은 애매하단 말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민평당은 사실상 정치적 가치라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죠. 노선이 물론 이제 애매하죠. 뭐 남북 관계에 대한 뭐 그 평화 모드 그거 하나로 지금 네. 그 호남 지역에서 거의 뭐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뭐 거기는 뭐 어떤 가치를 내세워도 크게 뭐 저게 차이가 없을 텐데 네. 그 남북 관계에 대한 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않으면 네. 근데 정의당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뭐 네.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뭉친 그런 당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당원들을 설득시키고 이 민평당이랑 공동교섭단체로 가는 어떤 가치적인 지향적인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대로 좀 계획을 세우고 그 정의당이 대처를 정체성 해야 되지 분명히 않을까. 해줘야 된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네네네. 근데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은 물론 나쁜 거에서 약간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돼 있지만 합니다만은 네. 일단 정의당이 보기에는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네네네. 이를테면 이제 뭐 52시간도 52시간이지만 네.
휴일 중복 할증 문제가 안 된 것. 그렇죠. 예.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른바 특례업종이라고 하는 거. 그 부분도 없어지지 않은 거. 네. 최소화되지 않은 거. 이런 부분에서 정의당이 불만 갖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 주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물론 넘어가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 줬다라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의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네네. 그냥 일단락 찍고 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되는 것이냐 그게. 그렇지는 않을 건데 그냥 넘어가는 것은 사실 그 얘기를 쟁점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시선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얘기는 이제 고문은 금지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면 고문을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만 결론적으로는 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모습이 분명하다면 얘기를 꺼내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공동교섭단체를 네. 하자는 얘기를. 네. 그런 국면은 자기들이 아닌 국면을 스스로 만든 측면이 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동의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진보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악감정 갖고 있거든요. 민평당을 중심으로 한 이제 호남 정치 세력에 대해서 그렇죠. 네네네. 과거에 그 참여계들. 예, 네네. 정의당의 참여계 당원들이 뭐 지금은 좀 많이 나갔다고 하는데 네. 예,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진보정당 운동을 쭉 해왔던 사람들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고 왜냐하면 네. 과거에 이제 어쨌든 참여정부 시절 그다음에 그 전에 민주정권 시절에 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얘기가 나온 대우차 문제도 한국지회 문제도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대우차 문제고 대우차 매각할 때 거기 가갖고 대우차 파업해가지고 들어눕고 이래갖고 잡혀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김대중 정권 퇴진구호가 나왔어요. 네. 노동운동에서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막 뭐 엄청 좋지는 않아요 또. 그렇죠. 예. 근데 뭐 지금은 다 과거에 좋지 않은 감정을 접고 우리 해피한 그 개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쉽지는 않은 길이다. 네 이런 거죠.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국회가 2016년 4월 달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국회의장부터 해서 뭐 상임위원장들 교체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 5월 달부터 이제 떠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민평당 쪽에서나 이런 데서는 좀 급하게 그런 정의당과 연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지방선거가 아직까지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3.1절 쉬는 날 이렇게 한번 방송을 정리했는데 뭐 어떤 방송을 들으신 날은 또 금요일 네. 평일이니까요. 얘기를 잘 듣고 저희가 뭐 최근에 좀 이렇게 팟빵의 댓글을 보니까 분석이 좀 깊이가 좀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 제가 좀 더 준비를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이 많나요? 아니요 한 분이 아 그래요? 한 분의 의견도 소중하죠. 소중하죠. 아니, 네. 왜냐하면 그분이 상당히 네. 저희 팟캐스트를 상당히 애정을 강하게 그래요? 가지고 계신 분의 의견이어서 이런 팟캐스트를 네, 애정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의 진지맨 2명과 네. 실없는 사람 1명이 하는 네. 여하튼 그런 의견도 저희 소중하게 잘 받아들여서 제가 좀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하는 그런 방송으로 만들도록 애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하튼 네,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충실하고 재밌는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